그것도 시황이 안 좋다고 하는 반도체를 왜 살까?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더 강하게 뚫고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잠깐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사면서 올렸다가도 여기만 오면은 그럼 이번에도 여기가 저항대, 수급의 장벽에서 저항대가 네, 사영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왔습니다. 네, 오늘 다행히도 빨간불이 켜지긴 했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만인지 달란트 출연할 때마다 제가 굉장히 좀 힘든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지수가 좀 바닥을 잡고 정말로 제가 이제 기다렸던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거 정말 강조를 많이 했던 지점인데, 네. 이 120월선이 지난달에 크게 깨졌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면은 진짜 경기 침체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1800도 보인다라고 이제 다른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었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유동성이 막 크게 들어오면서 지수가 올라간 건 아닌데, 일단 전기전자 위주로 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고르게 들어오면서 일단 지수가 좀 끌어올려줬고요. 그 이후에는 영국의 어떤 감세한 철회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 덜어내면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왔고요. 거기다 미국 기업들의 또 실적 호조 이런 것까지 같이 동반이 되면서 일단은 지금 120월선을 회복을 하고 있어요. 이번 달에요. 네. 근데 이게 정말로 지속이 되면서 위로 강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리스크가 오프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온 상태인데 그중에서 그나마 일말의 희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120월선 위치에 있는 2245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글쎄요. 코스피 쪽 오늘 수급이 뭐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강하게 올라간 이유는 투신이라던가 뭐 연기금 이런 쪽들, 사모펀드 쪽에서 같이 좀 동반하면서 일단 운송 장비 쪽을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다시 좀 가동했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어제 같은 경우에 10일 연속 매수가 끊겼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지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13일인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뭐 금융업 쪽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실적 부분이 좀 미국에서 은행주라던가 이런 쪽들의 실적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상 우리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금융주에 대한 매수가 좀 다시 한번 붙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도 일단 한숨은 돌렸어요. 네. 네. 차트로 보니까 확실히 좀 바닥이 좀 견고하게 다져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하는 것 같긴 일봉상이 하네요. 좀 나타난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증안펀드 도입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검토한다, 논의한다, 상의한다 얘기만 한 달 넘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증안펀드가 도입돼서 실제로 가동을 시작한 시점이 약간 좀 바닥 언저리더라고요. 약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장님 생각 어떠신지 이번에도 한번 믿어봐도 될런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글쎄요, 이게 뭐 실제로 가동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에 이제 크게 떨어지고 우리나라 시장이 또 다른 쪽들 대비해서 유난히 더 빠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툭 던져놓고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라던가 글로벌 증시, 경제 흐름들,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증안펀드를 정말로 실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약간 보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정말로 이렇게 올라서는 상태에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지속이 되고 거기다 증안펀드까지 같이 설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좀 크게 반등하고, 이런 고성장주, 그동안에는 이제 정말로 금리 인상기에서 계속 주가가 깎이기만 했던 이런 쪽들로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좀 생길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게 확실히 된다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지금은 좀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장세가 아직까지도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120월선의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부분들은 큰 거에서는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정도만 일단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여전히 뭐 러우 사태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형이고요. 그리고 핵 위협 같은 것들 여전히 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미국 쪽도 아직은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 연준은 강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연말로 잡고 있는 점도표상의 기준금리 4.6%까지 가려면 아직도 150bp 인상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20월선이 정말로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전기전자에만 쏠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서 정말로 강도 있게, 지속성 있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좀 돼야지만 일단은 그래도 증시가 좀 의미 있게 상승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저 자리에서 좀 지지를 하면서 잘 회복해서 안착하는 흐름이 먼저 나와야겠네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빠질 수 있는, 이게 저항대로 정말로 지지대로 작용해야 되는데 크게 빠지다 보니까 이 지지대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9월 달이었어요. 근데 이제 10월에는 다행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전기전자 위주로 반도체 대형주 시황 안 좋다라고 하는데도 붙기 시작하면서 일단 기반은 좀 마련해 놓긴 했는데요. 여전히 뭐 거래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 계속 떨어졌는데 이런 양봉이 나올 때 네. 거래량들이 좀 확실하게 회복이 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이 정도 4월 정도 거래량까지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물대 차트를 보니까 확실히 지금 이 라인에 과거에 상당히 좀 매물대가 많이 있긴 하네요. 2200에서 2000 사이에서. 이때가 확실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이 120월선과 매물대가 겹쳐있는 여기는 꼭 지켰어야 되는 자리인데 이걸 그냥 정말로 무의미하게 무참하게 그냥 깨트려 버렸죠. 그래서 솔직히 이 구간에서 제가 10월을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9월 30일 날 딱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사는 거 보고 이거를 훼손시키지는 않으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계속적인 수급들이 좀 강하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들어오면서 지수의 기반을 좀 바닥 잡는 기반을 일단은 마련은 해놓은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저걸 뚫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엄청난 악재가 나오면 이제 뚫을 수도 있겠지만은. 맞아요. 그래서 호재가 정말로 만발하고 정말 연준에서도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는 것들 계속 관측하면서 금리 인상의 강도와 속도를 조금 조절하겠다라는 언급을 하기 전까지는, 왜냐면 이제 유럽연합 쪽에서도 일단 강도를 계속 높게 긴축을 하겠다라는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 엄청난 역사적인 저항대 뭐 보여드려 보면은 2008년도 이럴 때 이때도 120월선은 거의 안 깼네요. 이제 우리가 지수의 절대적인 숫자를 보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합니다. 어찌되었건요. 부침은 있지만 GDP도 성장을 하고 계속 발전을 하기 때문에 지수만 놓고 보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런 중장기, 장기, 초장기 이평선이죠. 이런 쪽들까지 내려가면 보통 아무리 큰 사건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밑꼬리가 달리면서 결국은 반등이 나오고요. 여기 부근 갔을 때에도 2015년도 거의 뭐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또 시작이 됐고요. 이때도 반등이 됐고, 이제 코로나 때는 약간 상황이 달랐죠. 올라갔어야 되는데 너무 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120월선에서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매물대에서는 멈췄죠. 한 1700 정도 선에서 멈추면서 바로 당월에 밑꼬리를 달고 지지받는 이런 매물대의 성격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상 너무 급등으로 산처럼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뭐 힘든 상황이 있고 하더라도 경제는 어차피 성장하고 기업들의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을 해나가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수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 장기 이평선에서는 멈췄어야 되는 부분인데 정말 지난달에는 너무 좀 처참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번 달에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추이 보면서 일단 좀 생각을 한 번 더 해보시도록 하죠. 일단은 약간 급격한 그런 하락에 브레이크는 걸렸다.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지금부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서도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전기전자 중심으로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증시의 브레이크가 좀 걸리고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좀 의아한 게,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해서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는 잘 버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버티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온 것 자체가 좀 바닥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일단은 뭐 지수 자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이제 나스닥 그리고 다우 산업존스 지수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60월선이 지지가 되고 있어요. 이거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월 중에 내려갔다가 지지받고 조금 올라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우와 나스닥 쪽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60월선입니다. 이거 깨지면 안 되는 지점인데 일단 역시나 이번 달에 장중에는 좀 침해가 됐다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봉 만들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60월선이죠. 강하게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딱 멈췄어요. 그리고 강하게 반등.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황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안 좋은 거 맞아요. 네네, 지금 안 좋은 거 맞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런 반도체 업황을 주가가 보통 한 8개월에서 많으면은 18개월 정도까지 선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네. 지금 공통적으로 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일단 신제품 출시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반도체 시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측이기 때문에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토대 삼아서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연준 쪽에서 일단 올해까지 좀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나면은 내년에는 올릴 캐파가 사실상 크진 않아요. 그렇죠. 뭐 베이비 스텝, 스몰 스텝 이 정도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증시를 누르던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조금 약해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을 미리 보면서 정말로 이 환율이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왜 들어올까 이 생각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환율이 높은데 네. 사고 이렇게 있으니까. 고레벨에서도 정말 역사적인 환율 레벨까지 올라오고 있는데도 왜 살까? 그것도 시황이 안 좋다고 하는 반도체를 왜 살까? 네,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 생각하고 여러 가지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뭐 사실상 100% 정답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그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에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조금 약해지는 부분과 더불어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경기 침체까지도 만약에 간다라고 했을 때 연준에서 다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만큼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양적 완화 기조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이후처럼 급격하게 유동성이 위험 자산으로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어느 한정된 지금처럼 이런 전기 전자라던가 이렇게 한정된 섹터뿐만 아니라 유동성이 넘치기 때문에 예전처럼 고PER, 성장주 이런 쪽들까지도 전부 다 올릴 수 있을 만한 자금들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보고 반도체에 대해서 미리 좀 선취매를 해가는 게 아닐까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연속성은 어느 정도 갖춰졌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잠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수급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외국인들이 9월 30일부터 정확하게 샀죠. 네, 그러면서 강도를 꽤 세게 샀습니다. 저는 이거 하루로도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아침부터 수급이 엄청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2,400억 샀고요. 2,200억 샀고 그 뒤로 강도가 좀 약해졌다가 끝났나 싶었는데 또 10월 17일에 1,400억 샀어요. 근데 이제 10일간의 매수 행진을 끝내고 외국인들이 700억을 매도하면서 다시 개인이 또 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관들도 지금 매도세가 다시 붙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정말로 수급 전환이 완벽하게 일어나면서 외국인이 중간중간 하루 이틀 팔긴 하지만 이 매수세를 내년의 반도체 업황을 보고 연준의 긴축, 강도가 약해짐을 기대하고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 다시 샀던 만큼 급격하게 팔면서 없는 유동성의 섹터별 순환매를 돌릴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고민해야 될 때가 좀 된 것 같고요.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반도체 사긴 샀어요. 네. 근데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기관의 매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아무리 사더라도 이렇게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와버리면 주가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외국인들이 아침에 사던 물량을 지금 줄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더 강하게 뚫고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연속성 때문에 아무래도 좀 횡보를 좀 하고 있고요. 60일선을 남겨두고 있어요. 그런데다 여기 보면 저항대가 계속 작용을 했었습니다. 잠깐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사면서 올렸다가도 여기만 오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막혔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여기가 저항대, 수급의 장벽에서 저항대가 될 수도 있겠다. 또 조금 더 올라가면은 여기 정도? 한 6만 원을 조금 넘기는 가격대. 여기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조금 더 강했어요. 외국인들 수급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거 60일선, 여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속 막혔는데 이번에는
뚫었죠. 네. 네, 뚫은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는 좀 다른 수급.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 물론 강력하게 샀네요. 맞아요. 조금 더 강력하게 샀고, 이거 아까 금액 비교해서 보시면은 시총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는 매수 강도를 보면은 절대 삼성전자에 떨어지게 사지 않아요. 520억, 470억, 600억 이런 식으로 사는데, 삼성전자 그동안 수급 보면은 처음에는 강하게 샀지만 그 뒤로는 조금 강도가 약해지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절대적인 시총 비중 대비해서 몇 %를 샀느냐가 더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시총이 크면 당연히 그만큼 많이 살 수 있는 건데, 네. 이걸 봤을 때 시총이 100인 것과 50인 것에서 얼마만큼을 퍼센티지로 사느냐, 여러분들이 이것도 반드시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체 거래량 중에서 몇 주를 외국인이 담았느냐, 이런 것들이요. 네. 정리를 해보면은 확실히 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네. 외국인의 의미 있는 매수세가 유입이 네. 되면서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긴 나왔지만은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말이긴 한데 네. 좀 연속성 있는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는 건 맞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뭐 61선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 이제 저항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가격대까지는 열려 있지만은 네. 보통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엄청난 호재가 나오면은 팍 뚫고 올라가는데 맞아요. 한번 딱 건드린 다음에 다시 조정 받았다가 네네. 다시 한번 건드리면서 그쵸. 그러면서 이제 매물을 네. 소화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 가격대 좀 저항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래도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여러 번 모셨는데 네. 그나마 최근 들어서 오늘이 그나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가장 긍정적인 말씀하신 게 아닌가. 예전에는 아직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도 확실히 좀 약간 차가운 물에서 따뜻한 물로 변해가는 살짝. 네. 살짝. 그런 흐름은 좀 감지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등하는 구간에 외국인들 본격적으로 사지 않습니다. 까지도 카카오는 빠질 수 있다. 네이버는 지금 상당히 좀 대처를 좀 잘해야 될 필요가 그 다음에 또 이기업 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3분의 1 토막 났죠, 카카오가. 그러니까요. 네. 근데, 덮친 데 덮친 기억으로 저도 지난 주말에 막 갑자기 막 카톡 안 되고 뭐 파일 전송 안 돼가지고 고민을 치렀는데 이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서 정말 카카오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내려앉았죠. 네. 그리고 막 정치권에서는 뭐 반독점법 관련해가지고 뭐 법안 상정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맞아요. 이 일이 카카오 그룹 자체가 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네,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요즘에 또 화두가 뭡니까? ESG 경영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쪼개기 상장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 보면 서버는 왜 안 쪼개놨냐 이런 얘기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마비됐을 때 니네가 번 돈이 얼만데 이런 것들 이게 지금 플랫폼의 힘이 좀 부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카카오톡 사태가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텔레그램에 사용자들이 막 뜨더라고요. 없던 사용자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 걸 계기로 해서 내가 카톡에 의해 너무 의존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들이 자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돼 버리니까 너무 불편했던 거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카카오라는 플랫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게 플랫폼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쿠팡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적자가 아직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대규모의 가치를, 물론 지금은 빠졌습니다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게 이게 플랫폼의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플랫폼 안에다가 가둬놓고 거기에서 반복적인 소비가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플랫폼의 힘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카카오도 처음에 이제 김범수 이장이 해외에서 나갔다가 그런 SNS라던가 이런 메신저에 좀 꽂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카카오톡이라는 걸 만들어 와서 이걸 이 정도 사업까지 키우려고 생각했었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땐 천재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옆에서 조력자들이 같이 이런 그림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엄청나게 사업을 많이 확장을 했어요. 일각에서는 이제 문어발 확장이다. 도대체 안 하는 게 뭐냐? 골목상권 다 침해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뭐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기업의 목적, 존재 목적이 뭡니까? 이윤 추구예요. 그거에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부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의 화두는 ESG 경영, 돈만 번다고 기업들을 인정해주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각국의 연기금이라던가 이런 어떤 헤지펀드 뭐 이런 쪽들에서도 ESG를 화두로 들고 들어와서 니네 이거 못 지키고 있으면 우리 투자 안 할 거야, 발 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들을 벌고 쪼개기 상장으로 회사들을 상장시키고 지분법 이익을 얻고 이러고 있는데 정말로 이 데이터 센터 하나 화재로 온 국민들의 이런 불편함, 이런 것들을 초래하는 기업에 과연 외국인과 이런 ESG 경영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믿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크게 생각을 카카오 내부에서도 아마 하고 계시겠지만 진짜 이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은 카카오 주주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시기예요. 월봉으로 보면 정말 이거 무섭습니다. 거의 뭐 산처럼 올라갔다가 이제 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고는 해요. 사실상 그래서 저는 이제 카카오 지금 반등을 하고 오늘 뭐 11시에 또 발표, 뭐 대국민 사과인가요? 네.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과보다 진정 있는 뭐 사과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상 대책 마련,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수립되고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냥 모양 좋은 그냥 허울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유동성들이 이런 쪽들로 들어올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의문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반등하는 구간에 외국인들 본격적으로 사지 않습니다. 50억, 60억 이틀 동안 샀다가 700억 팔아버리죠. 그건 개인이 얼마 샀어요? 1,300억 샀어요. 여태껏 보지 못했던 물량을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산 건데 과연 바닥일까?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는 거죠. 이게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20 월선을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4만 원까지도 카카오는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게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더 먼저 빠졌어요. 보시게 되면 이거 120 월선이 깨져버렸어요. 네. 이게 최근에 그 미국의 중고 거래 플랫폼 인수한다라고 하면서 확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거 깨지면 안 되는 자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10월에 오히려 지수는 전기전자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아직까지 반등다운 반등이 못 나오고 오히려 장기 이평선, 절대 깨지면 안 되는 자리, 이런 자리들이 지금 깨지고 있다. 이건 굉장히 성장주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가 지금은 당장은 떨어져 있구나. 네이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안 사요. 안 사잖아요. 대신에 기관들이 조금 사고 있기는 한데 글쎄요. 이건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고요. 지금 수급만 놓고 보면은 일단 외국인들은 네이버, 카카오 다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더 떨어질 자리가 있고 네이버는 지금 이미 떨어져서 반등해야 될 자리를 못 지키고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일단 저가 인식 그리고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생각에 기관들이 담고는 있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직도 지분율이 네이버가 50%에 달해요. 되게 높네요. 네. 그러면 아직도 반대로 말하면 팔 게 많이 남아있다 라는 무서운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상당히 좀 대처를 좀 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여기가 정말 크게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의 신뢰를 잃으면서 지금 최근에 매도 강도가 훨씬 더 세졌어요. 하루에 막 3천억, 4천억 파는데 이걸 문제는 기관들이 온전하게 받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개인들이 다 샀죠. 네. 그리고 8%, 7%씩 하루에 이 무거운 종목이 빠져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아직도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많이 빠지긴 했어요. 그리고 유동성이 나중에 경기 순환상에서 결국 이 또한 지나가리라로 오면은 유동성이 또 유입되는 시기에는 이런 고성장주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런 시기에는 너네 뭐 PER 40배, 50배, 60배 받는 거 당연해 라고 하면서 사주면서 개인들 물량 저가에서 받고 끌어올릴 거예요. 근데 아직은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살 시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그 인수 이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외국인 쪽에서는 수급상으로는 부정적으로 반응하긴 했는데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나쁘진 않아요. 포시마크라고 하죠. 이제 그 중고, 북미의 최대 중고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이 많은 사용자들 묶어놓고 거기에서 반복적인 거래가 일어나고 광고 붙고 이런 것들을 노리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근마켓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쪽들이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약간 이제 한정판이라고 하죠. 명품이라던가 이런 신발, 의류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거래가 활성화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롤렉스라는 시계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굉장히 고가의 시계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요가 넘쳐나고 유동성이 넘치는 시장, 예전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막 신풍제약 올라갔던 그런 기억들 아마 다 아실 건데
롤렉스 같은 것들도 이걸 없어서 못 사요. 그때는. 네, 매장에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 거래를 통해서만 사야 돼요. 그래서 올라오는 거 보고 딱 가격을 물어보면 이제 보통 그 가격대에서 아반떼 같은 중고차 한 대 가격을 더 엎어서 판매를 합니다. 엎어서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죠. 네. 그리고 아무나 가질 수 없다라는 인식을 약간 좀 심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통하느냐? 안 통해요. 그래서 오히려 샀던 가격보다 손절해서 되파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은 시기는 적절치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아마 네이버는 향후에 또 유동성이 유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플랫폼, 포시마크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매입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거긴 전문가들이 아마 많이 붙어 있으실 테니까 그런 결정을 내렸을 텐데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는 꼭 지금과 같은 시기에 뭐 니네 물론 돈 많은 거 알아. 근데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런 결정을 내렸어야 됐니? 라고 약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조금 중기 이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또 좋은 시장,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M&A 행보였다라고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 정말로 이런 결정을 꼭 발표를 이렇게 서둘러서 좀 해야만 했나. 물론 이제 디스카운트를 시켜서 자기네들은 샀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 가치들이 다 떨어지는 시기잖아요, 지금은. 메자닌이나 이런 쪽에서 자금 조달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기업의 가치가 거의 최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씩 똑같이 나 있어요. 그래서 싸게 샀다라고 네이버에서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시기는 좀 적절치 않았다라는 게 이제 저의 평가입니다. 아무래도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조금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돌아설 만한 기미들이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슬 찬바람이 불고 있어요. 슬슬이 그렇죠. 아니라 너무 추워요. 이렇게 확 추워졌어요. 이제 영하로 갈 것 같아요. 좀 맞아요. 반팔을 입다가 갑자기 네. 자켓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 얘기는 즉슨 지금 배당주의 계절이 정말 네. 빨리 좀 돌아오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슬슬 보면 이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이 약세장이랑 컨셉과도 좀 잘 맞잖아요. 배당주 네. 엄청 잘 벌쳐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주목할 만한 배당주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 자료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료가 이제 FN 가이드 자료와 아이투자라는 가치투자 홈페이지에 네. 보면은 월마다 저 PER, 저 PBR 주들을 이제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배당주 이런 거 관련해서도 자료가 잘 집계되기 때문에 아이투자라는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좀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여기에서 일단은 고배당주 16선을 최근에 좀 뽑아놓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배당 성향은 100% 이하로.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배당 폭탄 줬다가 다음에 안 줘버리는 이런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난해에 배당 준 만큼 이번에도 주겠지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을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소트를 해놓은 그런 자료고요. 일단 10월 7일 종가 기준으로 작년에 연간 주당 배당금을 올해도 작년과 같이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잘 추려놨어요. 그래서 이 배당의 원천은 사실상 실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적은 안 좋은데 배당만 주는 회사, 이런 것들은 저는 별로 메리트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이런 시장 상황에 의해서 빠지면은 배당 수익률 올라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실적에서 순이익 부분이 작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나와야지만 이번에도 배당을 그만큼은 주겠네, 그 이상은 주겠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첫 번째로 올라와 있는 기업, 배당 수익률이 작년 이제 배당을 준 만큼으로 해서 10월 7일 종가 기준으로 이건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 감안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효성 TNC가 올라왔어요. 배당 수익률이 18%. 네. 이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팬데믹 때 엄청난 호황, 홈트레이닝 이런 것들 되면서 이제 집에서도 그냥 안 하죠, 운동. 요가복 다 갖춰 입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가복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저희 와이프도 집에 보니까 많이 사놨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스판덱스 엄청나게 호황을 누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리오프닝 시대, 야외 활동 시대 이런 것들이 열리다 보니까 급격하게 실적이 떨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하는 단어 피크아웃, 이게 여기에서도 일어났던 거죠. 네. 그래서 주가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참 저도 안 치고 싶은데
네, 이런 식으로 96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거의 뭐 한 3분의 1토막도 넘게 빠졌죠. 많이 빠졌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굴뚝주 같지만 아무리 굴뚝주 같은 것들도 결국 경기 사이클상에서 돌고 돌아요. 정말 잘 갈 것 같지만 네이버, 카카오 결국 경기 사이클상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네. 영원히 좋은 것도 없고 영원히 나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산업의 크기, 업황 이런 것들을 계속 마인드 매핑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검색어 찾으시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다음 시대, 이 지금의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난 시대에는 또 어떤 산업들이 새롭게 도래해서 예전에는 주가 흐름이 없었던 기업인데 큰 주가 상승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정말로 꿈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꿈꾸면서도 이런 것들 위주로 꿈을 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뭐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올해 주가 등락률이 10월 7일 기준으로 봤을 때 47% 빠졌습니다. 그만큼 배당 수익률은 올라갔는데 이건 이제 문제가 과연 이 실적에 깨졌던 부분들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주가가 빠지면은 자본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당만 받고 주가 계속 빠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는 종목 중에서 배당도 같이 주는 종목, 배당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첨언을 해드리고요. 네. 그 밑으로는 한국금융지주 한 12.6%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네. 이것도 올해 40% 정도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올해가 작년보다 한 1,00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금리 인상 기조에서 금리가 만약에 바로 내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리는 그런 사이클들이 왔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조금 꺾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 BNK 금융지주. 아무래도 금융주가 많습니다. 이것도 한 1,000억 정도의 지금 순이익 증대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9%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 그 밑으로는 리드코프, 뭐 동아타이어 이런 쪽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리드코프도 이제 좀 약간 그 대부업체라고 하나요? 이런 저축은행 그런 쪽들과 관련이 되면서 금리 인상기에 수익 뭐 그런 쪽들을 순이자 마진으로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난다라는 것 때문에 보통 이제 상위권에 보면은 금융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요. JB금융지주 8.3%, 우리금융지주 7.9%, 기업은행 7.8%. 이렇게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아직도 더 올릴 캐파가 우리 한국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은행주 위주로 배당주를 좀 찾아보시는 게 조금은 더 안정적인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점을 계속 높이고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죠. 51만 원 지점을 돌파를 할 걸로 봐요. 동시에 한다라는 프리미엄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가장 좋게 보는 건 아직도 지금까지 뭐 삼성전자나 카카오, 네이버 네. 즉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나 인터넷 플랫폼 같은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추가적으로 시가총액 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네. 2차전지, 뭐 자동차, 바이오 이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예. 현 시점에서 그럼 이 대형주 관점에서 봤을 때 좀 투자 매력이 높은 그런 주식은 무엇일까요? 투자 매력도로 보면은 당연히 저는 2차 전지. 예. 항상 말씀드리는 뭐 똑같습니다. 저는 2차 전지는 어느 때 사도 괜찮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별할 필요는 있어요. 예전에 숫자가 안 나오고 정말로 이제 개화하기 직전에는 어떤 기업들을 산다고 하더라도 테마성으로 우르르 다 올라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유동성도 시장에 많이 넘치던 때였어요. 그래서 PER 이런 거를 상관하지 않고 그냥 사서 끌어올리던 때였죠. 근데 지금 유동성이 그만큼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전기차의 침투율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에서 12%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빨리 침투가 되면서 지금까지는 중국의 저가형 배터리죠. 이제 LFP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 로컬 업체들의 판매량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1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중국 지역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라 유럽이라던가 미국 같은 선진국 쪽에서 지금 엄청나게 수요가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들을 하면서 메이드 인 USA 외치고 있고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지금 미국 쪽의 완성차 업체들이 합작법인으로 세우고 있는 공장이 10곳입니다. 그것도 더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이런 데서 지금 선진국이잖아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갖다 쓰겠습니까? 안 써요. 그리고 보급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급률이 높아지면 초기에는 시장이 개화되고 커지기 위해서 저가형 엔트리 모델을 많이 판매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의 CATL이라던가 BYD 이런 쪽들의 실적이 좋았던 거고요. 하지만 하이니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기술력에선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CATL하고 BYD가 지금 저가형 배터리만으로는 이 시장을 잡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단기간에 따라올 수 있을까? 뭐 물론 반도체 이런 것들만큼 복잡한 공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따라오기는 힘들다. 그래서 북미 쪽의 완성차 업체들이 결국에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그리고 삼성 SDI 이런 기업들에게 제발 우리 배터리 공급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장기 계약해줘 라고 하면서 공장들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제가 여기 나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거 상장될 때 굉장히 고평가 논란 많았어요. 그리고 6개월 보유예수 물량 풀리면서 네. 이거 주가 이때 바닥 35만 원 정확하게 잡았거든요. 쌍바닥으로요. 이때는 이제 살 지점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더 미끄러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보유예수 물량 풀리고 난 이후에 외국인들 행보가 어떻게 됐죠? 오히려 계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러 약간 오버행 리스크 해소되길 기다렸네요. 맞아요. 약간 기다린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는 보시는 대로 고점을 계속 높이고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 파동에서는 저는 이 지점, 매물대 지점 51만 원 지점을 돌파를 할 걸로 봐요. 그만큼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원통용 배터리가 굉장히 좀 대세가 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2170 이게 21이 이제 지름입니다. 네. 지름이고 70이 이 높이예요. 근데 이걸 키우는 거죠. 그래서 지름이 46, 높이가 80으로 키워서 그만큼 출력을 높이고 주행거리를 높여주는 이런 배터리들. 사실상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제대로 양산을 수율에 맞춰서 할 수 있느냐? 아직까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없어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게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배터리의 트렌드가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배터리 셀 업체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배터리 셀 업체들보다 사실상 배터리를 만드는 원가의 60에서 많게는 70% 차지하는 양극재, 소재 업체를 주로 말씀드렸어요. 항상 배터리 2차 전지 말씀드릴 때는. 근데 지금은 배터리 셀 쪽도 같이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두 개를 이제 탑픽으로 꼽고요. 그리고 양극재는 뭐 계속입니다. 이거는 어느 시점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사셔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 물리려면은 갈 종목, 다시 갈 종목에 물려라. 예, 그래서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왜냐면 캐치하기가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뭐 당연히 지금 하이니켈 쪽에서는 독보적인 업체예요. 캐파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 뒤쪽으로 이제 LNF가 있었는데 LNF가 사실 에코프로비엠의 안 좋은 이슈들, 뭐 대주주 이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로 신고가 행진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안 좋았던 이유가 정부에서 이제 미국의 기술 수출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미국의 공장 짓는 거 불허했죠. 맞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기술 장벽을 잘 치고 들어가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메이드 인 USA예요. 네.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앞으로는 어떤 산업에서건 살아남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을 절대 G2 국가, 우리와 맞서는 국가로 허락을 안 할 겁니다. 이미 러시아에게 이번에 당해봤잖아요. 맞아요. 러우 전쟁 일어나고 나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잽잽 때리는 것도 이렇게 아픈데 중국이 들어와서 어퍼컷 날리면 얼마나 아플까.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치포 동맹이라든가 반도체법, 과학법 이런 것들 제정하면서 중국 죽이기에 거의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산업 자체, 4차 산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 그 기반에는 이제 반도체가 있겠죠. 그거를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려는 그런 법 제정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조금 메이드 인 USA 쪽에 우리나라 정부가 약간은 더 관대해지고 조금 더 규제 철폐 이런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LNF도 최근에 눌리긴 했지만 여전히 양극재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우리나라 에코프로비엠에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이고요. 거의 뭐 PER도 두 업체가
거의 내년 예상 PER로 봤을 때는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코스모 신소재, 네, 양극재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 뒤로는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이죠. 포스코 케미칼. 엄청 네, 강하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신고가 갔을 거예요. 네, 오늘 지금 3.5% 오르면서 이거 돌파를 해버렸네요. 네, 이런 지금 이거를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영역이 열린 거예요. 18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 기반은 당연히 이런 수급이죠. 기관이 어제 530억을 쓸어 담았죠. 네, 외국인이 팔긴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과 개인이 다 팔았는데 그걸 기관이 다 받아갔다. 이게 중요한 건데 누가 샀느냐는 더 중요하죠. 금융투자나 이런 쪽에서 산 게 아니에요.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끌이 기관조합, 이런 것들이 이런 신고가에서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밸류는 싸다, 이거 더 올리겠다,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가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급이 아마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가십게 지금 외국인들은 조금 또 팔고 있어요. 근데 아마 오후가 되면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는데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또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밸류는 조금 비싸요. 근데 최근에 대규모, 원래는 음극재 하던 회사예요. 그런데 양극재 수주 공시를 크게 했고, 거기다가 이번에 SK온하고 포드 쪽 또 합작 법인이 세워질 텐데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에코프로비엠이 다 공급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포스코 케미칼이 그 캐파를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고 하면은 음극재가 사실상 양극재보다 수익성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 화두가 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 맞아요. 네, 그 부분이 화두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규모 양극재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음극재와 양극재 동시에 한다라는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PER은 지금 상당히 좀 높긴 해요. 한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2배 정도 됩니다. 근데 그만큼 프리미엄을 부여를 하면서 수급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이다. 향후에는 더 큰 캐파 증설과 더불어서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한다라는 프리미엄을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고 한번 이제 하면은 2차 전지 쪽에서는 지금 가장 좋게 보는 건 아직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중에서 원가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양극재 쪽, 그 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정도까지 보고요. 그리고 배터리 셀 쪽 이제는 봐야 된다. 주가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조정 구간 이용해서 담아야 되는 종목, 타픽, LG에너지 솔루션, 차선호주, 그리고 삼성 SDI 쪽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랑 바이오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자동차가 내용은 참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현대차, 기아가 못 가고 있습니다, 주가가요. 상당히 좀 못 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물론 주봉상에서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긴 할 것 같아요. 16만 원대가요.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박스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7만 원에서 한 8만 8천 원 정도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기에는 온 것 같아요. 근데 북미 점유율도 2위까지 끌어올렸죠. 네, 약간 이제 GM의 생산 차질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먼저 지금 이 환율 효과를 굉장히 크게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경기 침체 상황,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가 내년 들어가서 조금 약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환율이 안정이 되겠죠. 그럼 오히려 이 현대차와 기아에는 안 좋게 작용이 되겠죠. 네, 왜냐면 환율 효과로 인해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 감소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보조금, 미국 쪽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7,500달러를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완성차 업체당 대수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수 제한을 풀어버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무리 많이 팔아도 이걸 무한정으로 주겠다. 그만큼 미국에서 전기차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통 강자들, GM, 포드, 폭스바겐 이런 쪽들은 이제 많이 팔더라도 계속 낼 수 있는데, 지금 테슬라의 점유율이 북미에서 한 6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선두주자긴 한데 과연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전기차 공사를 했을 때 점유율을 지킬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못 지킬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침투가 다른 기업들에서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판매 대수 자체는 줄어들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의 파이가 급격하게 커진다라는 부분들 같이 캐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에 차별이 지금 이제 생긴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7,500달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1,000만 원 정도에서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동급의 이제 포드 차량, 뭐 예를 들면 마하2 이런 쪽들이 지금 현대차나 기아 쪽의 와이오닉 5, EV6 이런 차량과 이제 거의 비슷한 동급 차량인데요. 이런 것들에서 한 보조금을 만약에 현기차가 못 받고 그리고 이쪽 포드가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포드가 더 비싸요. 근데 이걸 받고 못 받고가 돼버리면 내년부터는 가격이 이제 현기차가 더 비싸지죠. 네,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거기다가 환율 효과까지 사라진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지금까지는 대안이 별로 없었어요. 테슬라 아니면은 지금 뭐 GM 이 정도인데 GM은 생산 차질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현기차 보니까 디자인도 괜찮고 주행거리도 괜찮네 라고 하면서 이런 쪽들이 우르르 이제 팔리기 시작을 하니까 인센티브 미국이 차 팔 때는 딜러들한테 예전에 인센티브를 줬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걸 지급하는 금액 자체가 인기 좋으니까 얘네 인센티브 안 줘도 돼 라고 하면서 점점 더 그 인센티브 주던 게 감소가 됐던 거죠. 그 환율 효과와 인센티브 효과 이거 두 개가 사실상 영업이익에 엄청나게 크게 기여했어요. 근데 지금 그거 두 개가 내년 정도부터는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테슬라 점유율 떨어지지만 그 자리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느냐. 지금 보조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소비자들로부터 가격적인 부분들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워낙에 높잖아요. 지갑이 점점 더 얇아집니다. 이자는 올라가고요. 미국인들 아시다시피 모든 걸 다 렌트해서 다 고정 지출이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또 전기 차량 이런 것들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타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차종들을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포드, GM, 폭스바겐보다 한 700만 원 비싸네? 그러면은 소비자들의 선택지에서 탈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9%까지 올라온 점유율을 과연 현기차가 지킬 수가 있겠느냐. 이런 요인들이 지금 주가를 조금 누르고 있는 그런 요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 현대차 모두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지분율을 늘려나가고 있기는 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외국인 기조는 뭐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 나온 이후에도요. 그래서 일단 주가는 전부 다 지금 주봉상, 월봉상에서 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사볼 만한 자리인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지점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이탈한다. 그랬을 때는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짧게 손절하시고 좀 대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바이오 같은 경우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좀 바이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보면은 이제 또 원숭이 두창 이런 것들 관련해서 네네. 이제 진단 키트를 긴급 승인했다. 에보트 거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키트 쪽이 최근에 좀 흐름이 많이 좋았어요. 오늘도 보게 되면은 오늘은 이제 바디텍메드 같은 게 또 13% 네, 상승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휴마시스는 소액주주들이 연합해가지고 뭐 소송 막 그런 얘기 나오면서 좀 급등했어요. 네, 최근에 보게 되면은 진단키트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또 소액주주들 이게 대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낮아요. 보게 되면은 네, 여기 제가 자주 보는 화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보셔야 돼요. 컴퍼니 가이드, FN 가이드 자료를 취합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해놓은 이런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대주주 지분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주 현황 보면 차정학 외 5인이 8.5% 가지고 있어요. 네, 자사주가 6.3. 이거 두 개 다 합쳐도 15%가 안 되죠. 야, 주주 활동하기 정말 좋네요. 그래서 물려있는 소액 주주분들 얼마 전에 공시 나왔어요. 그 어느 분 개인 권창이라는 분인가 모르겠는데 5% 이상 공시를 하면서 회사에서 이런 안건들 다 무시하고 소액 주주들 무시하고 있다 하면서 주주 연합해서 회사에 대항하겠다라는 공시를 내면서 이제 경영권 분쟁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키트주 이거 많이 올랐습니다. 11,000원에서 22,000원이면 100% 오른 거예요. 2배 올랐습니다. 단기간에요. 근데 이제 여기 저항대이기 때문에 매물대에서 막히는 모습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보이고요. 휴마시스 실적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제 피크 때에 비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2분기에도 영업이익 700억 나왔고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분기별로 1분기가 피크였어요. 2,000억 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PCR 진단키트 쪽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여러 가지 뭐 질병들이라던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 추세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기술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좀 상위권 기업들은 충분히 글로벌에서도 통하는 그런 기업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유동성이 없어지면서 밸류 자체도 꺾였는데 이거 다시 분명히 올라갈 시기는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의 상승은 이제 조금 이슈성, 단발 이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경 매수라던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바이오 쪽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진단키트는 그래도 꺾이긴 했지만 숫자가 그래도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는 아직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졌던 거고요. 바이오들이 이제 자금력이 특히나 없는 바이오들 네. 제일 문제입니다. 자금력이 없는데 임상은 계속 진행하고 싶어. 이거는 임상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냥 회사를 계속 끌고 가고 싶은 거죠. 억지로라도요. 네네. 그렇다 보면은 자금력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동성이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매짜닌 쪽에서 예전처럼 자금 조달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바이오다 하면은 기대감 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너네 무이자로 얼마 빌려줄게. 그러면서 시비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럼 누구한테 손 벌리겠습니까? 주주. 주주님들 좀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런 거를 이제 공시를 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주주들은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물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돈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는 기업들이 바이오 쪽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일반 투자자분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거의 나오는 내용이나 뉴스들은 기업들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는 거를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이거 좀 이제 고쳐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 나왔을 때 내용 좋으니까 이거 괜찮겠다라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제 신라젠 거래 재개되면서 좀 급등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이제 전 경영진의 배임 횡령 그 이제 어떤 뭐 유치된 돈들을 가지고 그냥 장난친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시총이 크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이오만 하고 있는데 재무구조 안 좋은 회사들, 자본 잠식되어 있는 회사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네. 그리고 배임 횡령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술력이 예전에 비해서는 올라오고 있다는 건 인정은 하는데 정말로 임상 1상부터 시작해서 최종 판매 승인까지 받을 수 있는 건 100개에서 하나예요. 과연 그 기술력에 우리가 글로벌 제약사들과 어깨를 견줄 만큼 기술이 올라왔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약간 회의적이에요. 죄송하지만. 네. 그리고 상위권 업체들은 물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보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바이오시밀러,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쪽들은 지금 이제 신약 개발 로드맵까지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바이오시밀러가 워낙에 잘 되니까 엄청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순간에도요. 그 쌓여있는 유보율을 가지고 R&D건 M&A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손을 벌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주 배정, 우리 돈 좀 빌려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이에요. 그런데다가 바이오시밀러는 점점 더 잘 되고 있고 레퍼런스 확보하고 공장, 3공장, 4공장, 5공장 계속 증설하면서 아마 세계 최대 캐파를 가진 쪽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될 거예요, 분명히요. 초격차를 벌려가고 있는 만큼 그런 쪽들은 지금 자금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신약 개발까지 시너지 효과. 지금 바이오 에피스 지분 다 가져왔잖아요. 그런 것들 효과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지금 항암 신약 이런 쪽으로 24년도에 후보 물질 갖추겠다라고 목표를 세워놨는데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만한 자금력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만약에 자체적으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잘하고 있는 곳들 M&A 할 만큼의 자금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계속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지분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계속 늘리고 있네요. 이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거의 80% 이상의 매출이 해외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더 저평가가 되어 있다. 다른 업체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탑픽입니다.
지금까지 약간 대형주 관점에서 네. 좀 뭐 바이오라든지 인터넷 반도체 2차전지 좀 우리나라 시장을 좀 크게 점유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의 투자 매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앞서서도 이 외국인이 최근에 좀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외국인이 뭔가 좀 산 그런 종목 중에서 주가가 좀 바닥권을 다지고 네. 좀 올라오는 좀 의미 있게 좀 볼만한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좀 최근에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이 어떤 건가? 이거부터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수급 동향을 볼 수 있는 저희 화면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걸 연속 순매수 확인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HTS를 일단 좀 잘 다룰 필요가 있어요. 투자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 공부는 좀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동시 순매수를 전체 종목들로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전체 종목으로 보니까 KTNG죠. 와, 27일 연속으로 샀네요. 아무래도 이건 이제 영향이 조금 이따가 말씀 또 드리겠지만 배당의 계절이 돌아오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정도로만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대웅이라는 종목. 또 19일 동안 사고 있어요. 의외네요, 저기. 글쎄요, 이 부분들은 뭐 배당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뭐 최근에 바이오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웅 제약의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곳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는 있는데, 글쎄요, 금액 자체가 아주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의미를 부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총 대비했을 때는 지금 사고 있는 금액 자체가 뭐 하루에 6억도 사긴 하지만 보통은 한 1억에서 2억 정도 사이를 그동안 사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주가는 사실상 어떤 큰 흐름을 보여주지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냥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지분을 조금 늘려가고 있다.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 보니까 현대백화점 이런 쪽들도 조금 이제 매수를 19일 동안 꽤 많이 이어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는 제이시스 메디칼.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또 미용 의료기기. 네, 이런 쪽들에서 지금 17일 동안 매수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주가를 글쎄요 월봉으로 놓고 봤을 때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저항대에서 밀리고 조금 지지를 받고 올라서려는 모습들이 계속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지분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어요. 계속 늘리고 있네요, 네. 진짜.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제 살짝 좀 보게 되면은 네.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주요 제품이 이제 울트라 셀큐 그리고 뭐 포텐자 이런 쪽이고요. 이 의료기기 제품의 특성상 수명이 한 3에서 4년 정도 됩니다. 거기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소모품이 계속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이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거의 80% 이상의 매출이 해외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신제품 리니어 Z라고 하는데 이게 6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반응이 좀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일단 외국인들의 지분율 상승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도 상단 정도? 한 9,000원 언더까지는 일단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의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의 시총이 한 5,0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루트로닉 보게 되면은 거의 비슷해요, 시총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수급은 제이시스 메디칼이 더 좋은 건 맞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루트로닉도 계속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또 2022년 초부터 늘려나가고 있어요. 행보는 똑같죠. 두 개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다 늘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시총이 똑같은데 실적으로 가보게 되면 루트로닉이 너무 싸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보시게 되면 일단 분기별로 매출액 봤을 때 거의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를 루트로닉이 매출을 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한 100억에서 150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이시스 메디칼을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한 250억대에서 한 300억 정도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이 100억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시총이 똑같죠. 그러네요. 진짜.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쪽은 물론 제이시스 메디칼도 외국인들이 계속 쭉 꾸준히 지분율 늘려나가면서 이런 수출 비중 높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쪽에서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고 둘 다 레퍼런스를 잘 쌓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둘 다 좋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시총만 놓고 봤을 때는 루트로닉이
현재 시점에서는 JCS 메디칼보다 더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조금 생각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확실히 약간 좀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체들에 대한 좀 외국인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고 이쪽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나 보네요. 맞아요. 굉장히 좀 강점이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약바이오도 같이 말씀드렸지만 너무 바이오에 대한 단순한 기대감, 내가 이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투기적인 부분으로 하시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좀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그리고 직접 가서 내가 이걸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요. 가서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피부과 가셔가지고 이런 기기 쓰는 쪽 있는지 물어보고 내가 한번 체험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들 조금 숫자가 뚜렷하게 보이고 수출 비중이 있고 실적을 이미 내고 있는 기업들, 하지만 향후에는 더 커질 수 있는 트렌드의 산업에 속해 있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으로는 한샘 매수하고 있는데 이건 뭐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현대해상도 지금 14일째 메리츠 증권 이런 금융주 쪽에 대해서도 매수세는 이어가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약간 배당 성격이 살짝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13일째 매수하고 있다. GS도 꽤 꾸준히 매수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제 마진, 정유, 업황 이런 것에 대해서 피크 아웃 얘기가 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좀 꾸준히 매수하면서 일단 정고점 부분까지 약간 올리려는 이런 시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도 일단은 약간 배당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계속 좀 이어서 보게 되면요. 일단 좀 눈에 띌 만한 게 롯데칠성 같은 음식료 쪽도 한 10일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뭐 신세계, 매드팩토, 코스닥 쪽에 보면은 약간 바이오 쪽,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바이오를 좀 많이 매수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약간 수익률 게임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연말 앞두고. 그런 부분으로 생각되는 종목이 매드팩토 9일째 매수하고 있고요. ABL 바이오 8일째 매수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혈당 측정기 하고 있는 아이센스 같은 기업들도 7일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뭐 에이프로젠 제약, 파미셀, 동구바이오 제약 이런 쪽들 많이 매수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저는 이쪽에는 별로 큰 의미는 두고 싶진 않아요. 네, 단기적인 임상 이슈라던가 임상 진입한다 이런 것들의 이슈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저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나솔루션은 좀 의미 부여가 되죠. 6일째 다시 사면서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지분을 증가시켰다가 잠깐 주춤했지만 결국 또 사면서 61선을 깨지 않고 올라서는 모습들. 결국에는 여기 이번에는 55,000원을 뚫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기반이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다시 강하게 붙고 있는 거죠. 네, 이거는 글쎄요. 기관도 강하게 붙어주면은 더 좋긴 해요. 근데 주는 외국인들 매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또 증설까지 이루어지면은 3.1기가와트의 미국 내 생산 시설에 대해서 2,500억 이상의 세액공제 혜택, 단순히 실적 빼고 그냥 세액공제 혜택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있는 가장 선두권에 있는 업체, 태양광 내에서는 다른 업체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냥 탑픽입니다. 굳이 한 번 더 얘기하자고 하면은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나 규모의 경제가 미국에는 없지만 그래도 태양광 쪽에 거의 매출 비중이 90% 이상 치중이 되어 있는 현대에너지솔루션 정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뭐 별다른 업체는 없는 것 같고요. 뭐 SD바이오센서 이런 것들 진단키트 업체들 꾸준하게 좀 매수하는 행보 보이고 있고요. 네, 그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이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2차 전지의 뭔가 좀 트렌드 자체가 현재 단순히 뭐 2차 전지라기보다도 워낙 그 IRA 법안 관련해서 광물, 자원 확보가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 리튬 가격 상승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확실히 좀 부각을 받는 모습이에요. 추가적으로 폐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주목하고 있는 주식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리튬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지금 뭐 산산 리튬이 중국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격을 봤을 때 사상 최대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계속 높아지네요. 네, 톤당 1억이 넘어요. 정말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급증을 하고 있어요. 리튬이 물론 2차 전지 같은 대형 전지 쪽에도 들어가지만 중소형 전지 이런 쪽들에도 들어가거든요. 이쪽이 지금 침체 상황 때문에 IT 세트 수요라던가 이런 것들이 감소는 돼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들어갈 수 있는 중대형 전지
전기차 쪽이라던가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의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의 수요는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산화 리튬 이런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좀 좋았던 이런 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30년에 보게 되면은 리튬 수요가 2020년 대비해서 6배 이상, 제가 볼 땐 그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완전히 폭증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전기차의 수요가 급증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급률이 훨씬 더 빨라지는, 그래서 2030년에는 제가 봤을 때 신차 중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거의 5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과는 또 다른 환경들이 펼쳐지죠. 일단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또 전지 쪽이 발전이 되면서 그만큼 주행거리를 더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자주 충전할 필요도 없으려니와 어디 가도 지금의 주유소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깔릴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전부 다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인 미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글쎄요, 지금 뭐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가 굉장히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어요. 네, 최근에 좀 이제 많이 올라오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요. 네. 7월부터 해서 뭐 거의 한 5,500~600원대부터 지금 3배가 넘게 좀 급등을 했다가 딴 나라 주식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조금 조정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조정을 받더라도 이게 계속 조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핫한 2차 전지 쪽에 일단은 있는 종목이고요. 이 내용을 뭐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본업은 원래는 이제 그 미래 나노텍이라는 기업이 LCD, 백라이트 유닛용 이런 쪽에서 이제 광학 필름을 생산하는 기업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쪽들이 이제 QLED TV라고 해서 요즘에 삼성에서 많이 밀고 있는 프리미엄 라인이거든요. 이런 쪽들의 대형 TV에 많이 좀 적용이 되고 있었던 그런 필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 침체가 돼 있죠, 시장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또 경기 순환상에서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만큼 안정적인 본업의 매출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가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건은 지금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시장으로 진출한다라는 게 이제 지금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주가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일회용 비용이 발생이 되면서 수익 구조는 좀 일시적으로 악화가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본업 쪽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나면서 조금 방어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고요. 1월에 이제 JNK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이걸 인수하면서 미래 첨단 소재라는 기업으로 사명을 바꿨고요. 그러면서 그 지분 85% 꽤 많이 인수했어요. 인수하는데 365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재무 구조가 조금 악화되긴 했어요.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양극재의 원재료가 되는 수산화 리튬 그리고 지르코늄 이런 쪽들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양극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원재료를요. 네. 그래서 수급상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다. 지금도 아직은 중국이 이런 쪽에서 밸류체인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할 때 얘기했던 게 뭐죠? 미국은 무조건 메이드 인 USA 그리고 FTA 체결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일정 비중 이상 가지고 생산을 해야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중국 쪽은 완전히 배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밸류체인, 휘토류라던가 이런 원소재, 이런 쪽들을 아직도 80% 점유하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런데 이런 쪽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효과가 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양극재 진출 자체도 호재지만 이런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걸 더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에 영위하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메탈실리콘이라는 업체를 또 인수하기 위해서 실사에 돌입했다고 그래요. 완벽하게 이 기업의 체질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금양이라던가 뭐 이런 쪽들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정말로 본업과 동떨어진 이런 2차 전지 쪽의 테마를 붙이면 그게 이제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큰 파급력이 일어나고 그만큼 이 시장은 엄청나게 거대하다라고
라는 것들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정도, 지금 주가 흐름 상으로 워낙에 좀 좋게 잘 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바닥에서는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 물론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 16,000원 자리가 쉽게 뚫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지난달에도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달렸죠. 네. 뭐 월봉으로 봤을 때 65%까지 올라갔다가 10%로 이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 정말 그래서 이런 장기 이평선 이런 장기 월봉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지점에서는 막힐 수 있으니까 일단 내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오히려 강하게 돌파되는 시점에서 수급 상황이 좋으면 매수하겠다. 아니면은 이런 지점에서 내용 캐치하고 사신 분들은 이 정도 가면 일단 일부나 아니면 전량 차익 실현하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차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매수 매도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익혀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억이 있다면은 네. 지금까지 뭐 좋은 주식들 많이 소개시켜 주셨는데 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의 시장이 이거는 이제 120월선이 회복이 장중에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상태에서 정말로 이게 계속 위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 위쪽으로 안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뭐 그러신 분들이 거의 없겠지만 그냥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만약 이 120월선이 네. 완벽하게 돌파가 안 되고 다시 내려앉는다라고 했을 때는 현금 가지고 다시 매수 기회를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만 일단은 저는 이 120월선이 정말로 강하게 돌파가 된다, 지금의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가정하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2차 전지 쪽에 저는 한 40% 비중을 할애를 하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셀 쪽, 지금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배터리 셀 쪽,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이런 쪽들의 두 군데 합쳐서 한 20%를 전체 1억 중에서 2천만 원이죠. 거기다가 배분을 하고요. 그리고 또 20%를 2차 전지 중에서 양극재, 이 하이니켈 양극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소재가 없어요. 네, 뭐 많죠. 양극재 말고도 음극재, 또 그리고 전지, 뭐 동박, 전해, 분리막 많은데 이 원가 비중으로 봤을 때 도저히 줄일 수가 없어요. 이쪽이 최고입니다. 수익성 면에서도 그렇고 향후의 성장성, 전기차 시장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당연히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도 20% 분배를 할 텐데 일단은 좀 상위 기업 에코프로 비엔과 LNF 이쪽에 대해서 좀 배분을, 물론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좋은데요. 일단 양극재, 음극재 프리미엄에다가 최근에 대규모 공급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조정받았을 때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으로 일단 2개 종목만 선별하면 에코프로 비엠, LNF 이런 식으로 가고요. 거기다가 태양광이에요. 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은 원자력 쪽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빈쌀만 왕세자 이제 방안이 무산됐다. 뭐 정부에서는 뭐 무산이란 자체가 뭐 이상하다라는 얘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건 사우디 쪽에서도 원전 건설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주 가능성들이 제기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신규 건설을 해야지만 금액들이 크게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이 결국에는 신규 원전 건설해서 숫자가 나오는 데까지는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건설해서 이제 최종 소비자 가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신규 원전 건설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원전 건설 때까지도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라 이런 것들 또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준비 기간도 길다. 그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좀 꺾이는 부분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1분기, 2분기에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나왔어요. 태양광은요. 설치가 또 쉽다 보니까 네. 풍력보다도 빠르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또 세계 최대 강대국에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너네 이거 여기에서 생산만 해도 세액공제 혜택 줄게. 그렇다 보니까 증설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있는 하나솔루션, 이거는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태양광에서는 없어요. 하나솔루션 한 종목에만 20% 네, 비중 배분 가능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60% 찾네요. 거기다 이제 나머지 20%는 방산 쪽. 방산 쪽.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깊긴 했어요. 그런데 향후 수출 가능성, 선진국으로의 레퍼런스가 이미 확보가 됐죠. 폴란드, 이제 거의 뭐 우리랑 피를 나눈 형제 막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런 쪽의 레퍼런스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도 수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요. 이런 기술력을 인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까지도 이 길이 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로 그 시장까지 합쳐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높아진 위상과는 또 천지 차이의 위상을 우리나라가 획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탑3 안으로 들어가는 게 꿈만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져 왔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조정 이용해서 종목을 고르자고 하면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IG 넥스원 이 두 종목에 저는 20%를 배분을 하고요. 나머지 20%는 현금. 네, 그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끝으로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뭐 그동안 이제 계속 지금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일 것 같아요. 아직 완벽하게 지금 좋은 파동이 이번 달에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리스크가 전부 다 오프된 상태는 아니에요. 네. 다만 수면 위아래로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 수면 아래로 내려와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급격한 변동성을 또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정말로 너무 공격적으로 내가 수익률을 크게 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지키는 데 주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미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상반기에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처참한 결과가 지금은 결과적으로 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 사용 안 하시고 현금으로 들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는 계속 사이클이 돌고요. 결국 이 또한 해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일단은 크게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의 1, 2, 3원칙이 항상 그거예요. 잃지 않는다. 1번을 잃지 않는다. 2번을 잃지 않는다.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100을 가진 상태에서 반토막이 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럼 50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럼 이게 수익률이 50%가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다시 50에서 우리가 원금인 100으로 가기 위해서는 100%를 내야 돼요. 그렇죠. 50% 수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 있는 손실 크긴 하지만 이걸 자르고 좀 더 유동성이 유입이 됐을 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생각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손실이 큰 분들은 정말로 이 종목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해봐도 아니다. 실적 호전이 유동성이 들어와도 될 가능성이 없다. 라고 생각되는 종목이면 비중 줄이거나 자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정말 글로벌 기업인 거는 다들 알고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 밸류를 인정하지 않고 업황에 따라서 주가는 출렁이기 때문에 이 업황이 다시 돌아오는 시기 그리고 밸류를 인정하는 외국인 그리고 외부의 자금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에는 주가는 다시 회복합니다. 당연히 회복해요.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 엉덩이를 무겁게 깔고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또 한 두어 달 만에 모셔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다행히도 방송하는 그날 일단 좀 빨간불이 켜져서 다행이긴 합니다. 기분이 좀 좋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봤을 때 뭐 특정 섹터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더운 물이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뭐 지금 단순히 이 시점에 방송을 보시는 것보다도 과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방송을 진행을 했으니까 그 흐름을 좀 보시면서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구나 또 어느 쪽으로 돈이 빠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하신 다음에 또 투자를 하신다면은 지금 같은 어려운 장세에서도 분명히 또 성공 투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관 차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